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17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IT 기업 회장 강지훈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성공을 위해 떠났던 가족 앞에서요. 중환자실에는 그의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쉬는 13살 소녀였죠. 전 부인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경멸로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10년 만의 재회는 그에게 끔찍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그럼 시작합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낙원동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이곳을 떠날 때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낡고 초라해진 것 같았죠. 건물마다 재개발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퍼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코트 소매로 코를 살짝 가렸습니다. 이곳의 공기조차 그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아니, 불쾌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이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자기야, 괜찮아요? 옆에서 채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크림색 코트에 품이 있는 미소까지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죠. 지훈의 약혼녀이자 국내 유수의 투자사 대표인 그녀는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CEO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대중들이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채린의 제안은 늘 그랬듯 완벽했습니다. 지훈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수성가한 IT 기업 회장이 10년 만에 옛 동네를 찾는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였습니다. 홍보팀도 난리였죠. 벌써 서너 군데 언론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넥스트코어 강지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 업계 최고의 CEO, 곧 결혼할 아름다운 약혼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요. 회장님, 이곳이 10년 전 사셨던 동네라고 들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지우는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곳의 추억 같은 건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좁은 집, 투덜대던 아내, 우는 아이들, 모두 지우고 싶은 과거였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그는 완벽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식당으로 가시죠.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홍보팀 직원의 안내를 따라 지우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행복 백반. 얼마나 오래된 가게인지 간판의 글씨조차 희미하게 발해 있었죠. 식당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가 얼른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악수를 나누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모든 게 값싸고 초라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앉으시죠.
채린이 가장 깨끗해 보이는 자리를 골라 지훈을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훈이 불편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채고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죠. 사장님, 이 집 대표 메뉴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고 식당 주인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이 유명합니다. 오늘 특별히 회장님을 위해서. 그럼 그걸로 주세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음식을 먹은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맛은 호텔 레스토랑과 고급 일식당에 길들여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네, 금방 갖다 드리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주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연우야,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 2인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연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설마 그 연우는 아니겠죠.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한때 그의 아내였던 여자, 서연우.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죠. 연우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연우도 지훈을 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흔들리면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계속 떨렸죠.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 많은 카메라 앞에서 1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내를 마주한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회장이 서민 식당에서 식사하는 훈훈한 장면으로만 보일 뿐이었죠. 연우 씨, 괜찮아요? 채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연우의 떨리는 손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세차게 열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죠. 그의 눈은 곧장 지훈을 향했습니다. 엄마, 소년이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연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보호하듯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듯이요. 지훈은 그 소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알았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인지. 민준, 자신의 아들. 10년 전 7살이었던 아들이 이제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가 컸고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그 눈만큼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닮은 그 눈. 하지만 그 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차갑고 날선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입 닥치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7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냉정했죠. 당신한테 우리 엄마 부를 자격 없어요. 우리한테 말 걸 자격도 없고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이죠. 채린이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 촬영을 중단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일이 생긴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머뭇거렸지만 채린의 눈빛을 보고는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에는 지훈, 채린, 연우, 민준, 그리고 당황한 식당 주인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성공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민준아, 나는. 가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꾹 참으며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앞에 나타날 자격 없어요. 10년 전에 우리 버린 그날, 당신은 이미 우리 아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가세요. 지훈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팠습니다. 10년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고통이었죠. 그는 연우를 봤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우리 나가요. 채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지훈에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았죠. 당신은 이미 우리 아빠 아니에요. 차에 올라탄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원동의 낡은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떠나온 곳,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곳.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자신이 버린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자신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지훈의 완벽했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낙원동 식당에서 마주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름때 묻은 연우의 얼굴, 차갑게 식어버린 아들의 눈빛, 그리고 그 눈에 담긴 경멸. 지훈의 가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시선. 왜 이러는 거지?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10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선택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공했고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왜 숨쉬기가 힘든 걸까요? 새벽 5시, 지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 화려한 건물들, 자신이 이룬 세계였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 빛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지훈에게 다가왔죠.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응, 좀 그래. 지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채린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알아. 근데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민준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17살이면 사춘기니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채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갑게 대하지 않았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헤어진 건 두 분이 합의한 거잖아요. 채린의 말은 맞았습니다. 이혼은 합의였죠. 연우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채린이 지훈을 안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연우 씨를 한번 만나볼게요. 조용히 이야기해보고 당신이 보내려는 마음을 전달할게요. 아이들도 만나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지훈은 채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정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완벽한 약혼녀였죠. 그래줄 수 있어? 당연하죠.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채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다음 날 지훈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넥스트코어 빌딩 40층. 그의 회장실이었죠. 넓은 사무실, 고급 가구, 명품 그림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김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응, 고마워. 지훈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지훈과 10년 가까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아,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 미팅도 있고. 알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서류를 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 채린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좋아했을 음식이었지만 오늘은 먹고 싶지 않았죠. 자기야, 오늘 연우 씨한테 연락했어요. 채린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네.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 하던가? 아직 답이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채린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지훈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도 제가 계속 노력해 볼게요. 꼭 마음을 열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일들이요. 연우와 처음 만났을 때 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던 연우는 늘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세요? 아, 프로그램 짜는 중이에요. 연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눈이었죠. 결혼 후에도 연우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AI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밤새워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한 건데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연우는 신이 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때 지훈은 무엇을 했을까요? 응, 좋네. 근데 지금은 좀 피곤해. 대충 듣고 넘겼습니다. 연우의 꿈보다는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준이 그리고 소연이. 연우는 육아와 집안일에 매달렸고
자신의 꿈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지우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집이나 잘 돌봐.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자금이 필요했을 때, 여보, 내 보험 해지하면 되잖아. 연우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명보험인데. 괜찮아. 우리 당신 사업이 성공해야 하잖아. 나는 괜찮아. 연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죠. 지우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성공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 살만하겠어. 그뿐이었습니다. 연우에게 고마움도 미안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더 큰 성공을 위해 이혼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내가 뭘 한 거지.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눈은 공허했습니다. 채린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괜찮으세요? 응. 지우는 대답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채린이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곧 연우 씨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채린아. 네.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흔들렸죠.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연하죠. 그녀는 지훈에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입술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완벽했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더 큰 진실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던 날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가슴속 답답함을 없애려면 뭔가 해야 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거 좀 전달해줘. 지우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었죠. 이걸 누구에게 드리면 될까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낙원동에 있는 행복백반집. 거기서 일하는 서연우 씨한테 전해줘. 조용히. 지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를 마주 볼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했죠. 지우는 봉투에 든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10년간 키우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힘들게 살아온 연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그 모든 걸 돈으로 정리하고 싶었죠. 돈이면 다 되지 않나요? 지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돈으로 성공을 샀고 돈으로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마음의 빚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 비서가 나간 후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채린이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바빠요? 아니, 괜찮아. 그럼 집에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체리는 1시간 뒤에 펜트하우스로 왔습니다. 손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테이크아웃 봉지를 들고 있었죠.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일식 가져왔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잘 안 드시네요. 응, 좀 그래. 채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우 씨한테 연락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래.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더니 채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연우 씨가 식당을 그만뒀대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만뒀다고? 네. 갑자기요. 며칠 전에. 왜?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이유를 몰랐대요. 그냥 나오겠다고 했다나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 걸까요? 혹시 자기 때문인가요? 집은 알아? 낙원동 어딘가에 산다는 것까지만 알아냈어요. 정확한 주소는 괜찮아. 됐어. 지우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캐묻고 싶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김 비서, 그 봉투는? 아, 그게... 김 비서가 머뭇거렸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식당에 갔는데 서연우 씨가 이미 그만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래서 집 주소를 알아내서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받았어?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답답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니. 알았어. 나가봐. 네, 회장님. 김 비서가 나간 후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이틀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자신이 보냈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뜯기지도 않았더군요.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돌려보낸 거였습니다. 연우가, 아니 누군가가 봉투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하지만 분노가 느껴지는 필체였죠. 당신 성공의 시작을 기억한다면 이런 것은 보내지 못할 텐데.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민준이 쓴 것 같았습니다. 17살 아들의 글씨. 성공의 시작?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죠. 회장님, 아까 택배 기사가 가져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어서. 알았어. 지훈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가봐. 네. 김 비서가 나간 후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구나.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건 돈뿐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거절한 것이었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성공의 시작을 기억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성공은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투자를 받았고 회사를 키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지우는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거절당했고 투자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우가 말했었죠. 여보, 내 보험 해지하면 돼. 생명보험.
연우가 결혼 전부터 들어놓은 보험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죠. 그건 당신 목숨값인데. 괜찮아. 우리는 젊잖아. 건강하고. 나한테는 당신 성공이 더 중요해. 연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죠. 지우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넥스트 코어의 시작.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는 건가요? 자신의 성공이 엄마의 보험금으로 시작됐다는 걸. 엄마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아빠의 꿈을 샀다는 걸.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우가 내준 돈과 똑같은 액수. 하지만 그들에게는 모욕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채린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죠. 지훈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자기야, 기다렸어요? 채린이 도착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아니, 방금 왔어.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채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봉투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채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죠. 아니, 그냥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채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채린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불안해. 채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앞을 보세요. 그래야 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채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채린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연우와 아이들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채린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지훈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봤죠. 완벽한 약혼녀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제가 연우 씨를 만나보려고요. 어느 날 아침 채린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고마워, 채린아. 지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채린이 움직여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죠. 제가 꼭 마음을 열게 만들어 볼게요. 믿어주세요. 채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채린이 펜트하우스를 나서자마자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차에 올라탄 채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 나야. 네, 대표님. 낙원동 쪽 알아봤어? 네, 정리됐습니다. 연우 씨가 일하던 식당. 압력 넣었습니다. 사장이 알아서 정리했고요. 좋아. 아이들은? 학교 주변에 사람 배치했습니다. 조용히 감시 중입니다. 채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했어. 계속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채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지훈, 당신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겠지. 채린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한편 낙원동에서는
연우는 작은 원룸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그만둔 지 일주일이 됐지만 아직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곧 새 일 구할 거야.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죠. 식당 사장님이 왜 갑자기 그러셨대? 몰라. 그냥 재개발 때문에 정리한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연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사장님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미안해하면서도 당장 나가달라고 했죠. 누가 압력을 넣은 걸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럴 리 없을 텐데.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연우가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채린이라고 합니다. 강지훈 회장님의 약혼녀인데요. 연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요. 연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연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 연우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채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곧 미소로 감췄죠. 앉으세요. 연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채린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세요. 연우 씨와 아이들 때문에요. 연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원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연히 마주친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니까 이제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채린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강 회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채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훈 씨가 도와드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채린의 눈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채린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채린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연우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채린은 명함을 탁자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연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 누구였어?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약혼녀래. 뭐라고 했어? 도와주겠다고. 거절했지? 당연하지. 민준의 얼굴이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느낌이 이상해. 그 여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구직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자리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분명 전날까지 있다고 했던 자리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정해졌어요. 어제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연우는 황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죠. 민준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낯선 남자를 자주 봤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 사람 왜 맨날 여기 있는 거지? 민주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며칠 전부터 보이더라.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소연이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상담 선생님이 찾았습니다. 소연아, 집안 형편이 어렵니게? 아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소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그 여자일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연우는 채린의 명함을 봤습니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죠. 엄마, 버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연우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채린의 손이 이미 그들의 삶을 올가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채린은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우 씨 구직 활동 모두 막았습니다. 좋아. 아이들 학교에도 사람 배치했고요. 잘했어. 채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채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지훈이 뭘 했는지 알아? 10년 전에. 모릅니다만.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어. 유림테크, 기억하지? 넥스트코어한테 합병당한 회사. 이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였어요. 강지훈한테 당하고 아버지는 쓰러지셨죠. 지금도 병원에 계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건 복수야. 강지훈이 느껴야 해.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건지. 채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압박해.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채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훈,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차갑게 서울을 적셨죠. 지우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신규 투자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낙원동의 그 장면이 떠올랐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훈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강소연 학생의 보호자시죠?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이요? 무슨 일이에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갑니다. 지훈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했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차 빨리 대.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김 비서는 더 묻지 않고 차 키를 들었습니다. 차는 빗속을 달렸습니다.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의 딸, 10년 만에 보게 될 딸. 빨리, 더 빨리. 네, 회장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강소연 어디 있어요? 이쪽입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소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습니다. 쌕쌕거리는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13살, 중학생, 자신의 딸, 지우는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봤죠.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0년 전 헤어질 때 소연은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지훈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였습니다. 젖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 그녀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연우, 당신 왜 여기 있어?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병원에서 연락받았어. 내가 법적으로는 아직 나가. 연우가 지훈을 밀쳤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어때? 당신이 알 바 아니야. 나가라고. 바로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만성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입원이요? 네. 그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MRI하고 CT도 찍어야 하고요.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검사비만 20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입원비는 별도고요. 연우가 비틀거렸습니다. 200만 원. 그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훈이 나섰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우리 소연이한테 당신 손대지 마.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일단 입원시켜 주세요. 비용은 제가 마련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 수속하시죠. 의사가 나간 후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연우, 제발. 소연이를 위해서. 닥쳐. 연우가 손을 들어 지훈의 뺨을 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소연이 앞에 나타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고 있었죠. 10년 전에 우리 버리고 떠났잖아. 소연이가 아플 때도 민준이가 힘들어할 때도 당신은 없었잖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다 용서돼? 당신은 몰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연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연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민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는 입원해야 한대. 당신은 왜 여기 있어? 민준이 지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소연이 치료비는 내가. 필요 없어.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한테 손대지 마. 당신 돈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결할 거야. 하지만 나가. 민준이 지훈을 밀쳤습니다. 17살 소년의 힘은 약했지만 그 의지는 강했습니다. 지훈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소연이만은. 안 돼.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내가 뭔데 우리 소연이 앞에 나타나. 그녀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 연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지만 더 단호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지훈의 귓가에 소연의 힘겨운 숨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 산소 마스크 속에서 힘겹게 내쉬는 작은 숨결,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딸이었죠.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지훈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우산을 펼쳐들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은 우산을 거절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세요? 회의 중에 갑자기 나가셨다던데. 병원이야. 병원? 어디 아프세요? 아니, 소연이가. 소연이요? 아, 딸이요? 채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많이 아프나 봐요. 괜찮아요? 모르겠어. 연우가 내 도움을 거절했어. 그러셨군요. 채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기야, 제가 가도 될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알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채린은 차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죠. 완벽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채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팀장, 병원 쪽도 신경 써. 연우 씨가 치료비 마련하기 어렵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채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지훈, 내가 느껴봐. 무력함이 뭔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편 병원 안에서 소연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연우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엄마, 괜찮을 거야. 내가 뭐라도 할게. 민준아. 엄마, 우리 그 사람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민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지우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죠. 귓가에 계속 맴도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연의 숨소리, 힘겹고 가늘고 절박한 그 소리,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지우는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성공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돌아오곤 했죠. 김 비서가 소연의 상태를 몰래 알아봤습니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가시렵니까? 응.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복도. 지우는 소연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숨쉬기 좀 나아졌어? 응. 조금. 소연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어? 민준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또 상처 주러 왔어? 소연이 괴롭히러 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뭐, 걱정돼서? 웃기지 마.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혼은 합의였어. 법적으로 문제 없었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았을 뿐이야.
민준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롱이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뭘?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 쓰레기 같은 성공의 시작이 뭐였는지. 민주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다 벗겨진 오래된 노트였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회장님. 민주는 노트를 지훈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탁! 노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뭘 했는지, 엄마한테 뭘 했는지 똑똑히 봐요. 민주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표지가 손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연우의 글씨였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글씨. 15년 전 대학생이던 연우의 필체였죠. AI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상안.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도표들이 나타났습니다. 알고리즘 설계도, 데이터 처리 방식, 시스템 구조도 모든 게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넥스트 코어의 핵심 기술, 자신의 회사를 있게 만든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연우가 쓴 거였습니다. 지훈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 중간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을 지훈은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가 신이 나서 말했었죠. 여보, 내가 대박 아이디어 생각했어. 이것 좀 봐봐. 연우는 노트를 들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지훈은 뭐라고 했을까요? 응, 나중에 봐. 지금 피곤해. 그렇게 말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연우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 아이디어 어때? 이거 정말 잘 되면 특허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괜찮던데. 근데 지금은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지훈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훈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지훈은 연우의 노트를 받습니다. 몰래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투자 제안서에 넣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훔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이 알고리즘은 혁신적이에요. 네, 제가 개발한 겁니다. 지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커졌습니다. 성공했죠. 연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사용했다는 것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연우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지워버린 거였죠. 자신이 만든 것처럼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지훈은 노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노트가 구겨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연우가 밤새워 적은 것들이었죠. 중간중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일 새벽 2시. 민준이가 자고 나서 계속 생각했다. 이 방식이면 데이터 처리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2010년 8월 12일 새벽 3시. 임신 중인데도 자꾸 생각이 난다. 소연이가 태어나면 이 기술로 좋은 회사 만들어서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연우의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야망이었고 미래였죠. 그런데 자신이 그걸 빼앗았습니다. 몰래, 연우 몰래 그녀의 꿈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은 집이나 잘 돌봐. 육아나 해. 연우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봤습니다. 노트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0일. 남편이 투자를 받았다고 한다. 좋은 기술이 있었다나? 어떤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믿는다. 우리 잘 될 거야. 지우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뭘 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명확하게, 잔인하게 깨달았죠. 아내의 꿈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밤새운 노력을, 창의성을,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고 유명해졌죠. 연우는 뭐가 됐을까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주부가 됐습니다. 꿈을 잃고 자신을 잃었죠. 그리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버렸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라는 핑계로요. 지우는 신음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다 읽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변명하지 마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정당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아이디어를 도둑맞은 줄도 몰랐어요. 내가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엄마의 꿈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로 재벌이 됐죠. 엄마는 뭐가 됐어요? 식당 주방 보조요. 당신 때문에.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요? 이 노트를 엄마는 버리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자기 꿈의 흔적이니까. 가끔 꺼내서 보면서 울었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자기 꿈을 포기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당신은 그런 엄마를 버렸잖아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당신을 경멸하는지. 민주는 노트를 빼앗아 갔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도둑,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민준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민준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당신 같은 도둑.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새웠죠. 기사를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연우의 노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들이, 아이디어들이, 꿈들이 계속 떠올랐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아내의 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했죠. 넥스트 코어, 수천억 대 기업,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회사, 사실은 아내의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체린에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디세요? 걱정돼요. 연락 주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지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채린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미안.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채린에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채린아,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10년 전에. 채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기야, 과거는 과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나요. 지금 당장.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채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응, 그래. 1시간 후 두 사람은 호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채린은 언제나처럼 완벽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다정한 미소.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채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노트를 줬어. 노트요? 연우가 예전에 쓴 노트. 거기에 내 회사 기술이 다 적혀 있었어. 채린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게 무슨 연우의 아이디어였어. 넥스트 코어의 핵심 기술. 전부 다 연우가 먼저 생각한 거였어. 그래도 그건 내가 훔쳤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의 꿈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성공했지. 연우는 뭐가 됐어? 아무것도. 채린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명백하게. 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채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보상을. 아니, 사과를. 채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자기야,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그건 15년 전 일이에요.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도덕이요? 채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지우는 느꼈습니다. 채린아? 아,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채린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우는 채린을 봤습니다. 정말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3년간 함께한 약혼녀. 늘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돌봐주던 여자. 그런데 오늘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채린아,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채린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하죠. 그럼 왜 연우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당신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채린의 반응이, 태도가, 모든 게 어색했죠. 채린아, 너 혹시 연우한테 뭔가 한 거 있어? 채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우가 갑자기 일을 그만뒀잖아. 그게 우연일까? 그건 재개발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정말 그게 다야? 지훈이 채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채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요. 말할게요. 뭘? 제가 좀 알아봤어요. 연우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그냥 어떻게 사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게 다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체린, 정직하게 말해. 뭘 한 거야? 말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좀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 식당 사장님한테 그만두게 하려고. 지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을 위해서요. 체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과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 주려고. 정리? 지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체린,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한. 닥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짓을 해? 연우의 삶에 왜 개입을 해? 체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강지훈, 당신 진짜 순진하네요. 뭐? 당신은 몰랐나 봐요. 제가 왜 당신한테 접근했는지.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체리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처음 당신한테 다가갔을 때 그게 우연이었을 것 같아요? 지훈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당신한테 접근하고 약혼하고 믿음을 얻고. 왜? 복수하려고요. 체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무슨 복수? 10년 전을 기억해요? 유림테크라는 회사.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맞아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였어요. 유림테크? 10년 전 넥스트코어가 합병한 회사였습니다. 당시 경쟁 회사였죠. 지훈은 그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투자를 빼돌리고 인력을 빼가고 결국 합병시켰죠. 합법적이었습니다. 비즈니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죠. 식물인간 상태로.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윤채영에서 윤채린으로. 그리고 당신한테 접근했죠.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죠. 차라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는 게 더 고통스럽겠다고. 그래서 연우를. 맞아요. 제가 계속 당신을 흔들었어요. 과거를 들춰내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체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지금 당신 얼굴 좀 봐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훈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도 약혼도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김비서.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윤채린 대표 뒷조사해. 지금 당장. 유림테크 윤 회장하고의 관계도. 네. 그게 무슨. 빨리.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 후 김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윤채린 대표의 본명은 윤채영입니다. 유림테크 윤 회장의 외동딸이 맞고요.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체린의 접근, 약혼, 그리고 연우에 대한 집착까지 전부 복수였습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체린을 봤습니다. 만족해? 아직이에요. 체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연우에게 한 일, 유림테크에 한 일. 모든 게 부메랑처럼 돌아온 거였죠. 그날 밤 지훈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죠. 체린과 파혼했습니다. 아니, 파혼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체린은 차갑게 웃으며 떠났죠. 곧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볼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했던 삶, 사랑, 성공, 전부 다 모래성이었죠. 그리고 그 모래성의 기초는 연우의 희생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반송됐던 돈 봉투가 그대로 있었죠.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민준의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 성공의 시작을 기억한다면 이런 것은 보내지 못할 텐데. 성공의 시작? 지우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말한 게 노트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비서, 15년 전 회사 초기 자금 내역 찾아줘. 어디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지금요? 새벽 1시인데요. 지금 당장. 김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오래된 회계 자료였죠. 지우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입금 5천만 원. 출처 개인 자금. 그날을 지우는 기억했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할 뻔했을 때였죠. 연우가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 보험 해지하면 돼.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짜리. 그건 당신 목숨값인데. 괜찮아. 우리는 젊잖아. 건강하고. 나한테는 당신 성공이 더 중요해. 연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쏟아부었죠. 그게 넥스트 코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명보험금으로 회사를 시작했죠. 모든 게 연우의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도 자금도 전부. 그런데 지우는 뭘 했을까요? 성공한 후에 그녀를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민준이 던진 노트를요. 마지막 장을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았습니다. 충격에 빠져서 대충 넘겼었죠. 지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연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연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지우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요. 새벽 6시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들른 것 같았습니다. 또 왔어? 민준이 지훈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부탁이 있어. 뭔데요? 노트.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마지막 장을 제대로 못 봐서.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잠깐만 기다려요. 민준이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는 돌려달라고 하지 마요. 민준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6월 14일. 오늘 보험회사에 갔다. 생명보험 해지했다. 담보대출 받아서 5천만 원 만들었다.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 남편은 미안해했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 남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다. 이 돈으로 회사가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해질 거다. 남편 날개 달아주는 날. 이제 헐헐 날기만 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3일. 사업 자금 때문에 급하게 이사했다. 넓은 집에서 반지하로. 남편은 미안해한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다. 잠깐만 참으면 된다고. 근데 집이 너무 축축하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환기가 잘 안 된다. 그 다음 날짜. 2010년 7월 20일. 소연이가 기침을 한다. 밤새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잔다. 병원에 갔더니 환경 때문일 수 있다고 한다. 집이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많다고. 이사를 가야 하나. 하지만 돈이 없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 말도 못 꺼낸다.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9월 15일. 소연이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병원에 갔다. 만성호흡기 질환이래. 환경성 질환이라고 한다. 반지하 습기 때문일 거래.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회사가 막 시작하는데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2011년 2월 8일. 소연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의사가 말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거라고. 내 잘못이다. 내가 이사를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남편 회사 생각해서 참았는데 그게 소연이를 아프게 만들었다. 지훈은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연의 병, 10년 넘게 그녀를 괴롭힌 그 병,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이 필요해서 넓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값싼 반지하로 이사했죠. 습하고 곰팡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린 소연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남편의 꿈을 위해서요. 으아. 지훈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 복도에 그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내가 소연이를, 내 딸을,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꿈을 훔쳤습니다. 아내의 생명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건강까지 빼앗았죠. 성공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아내의 꿈, 딸의 건강. 지훈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인간인지를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노트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뭘 한 건지.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꿈도 안전도 심지어 딸의 건강도요. 지훈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공하자마자 엄마를 버렸잖아요. 우리 가족을 버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소연이 병이 나아요? 엄마가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와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바닥에 앉아 우는 지훈을 봤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지훈은 연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연우야, 가요.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파괴했는지를요.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틀어박혀 있었죠.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회의들이 다 밀려 있어요. 취소해. 하지만 전부 다 취소하라고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지훈 씨 맞으신가요? 네. 소연 학생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연우와 민준이 있었습니다. 연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죠. 연우.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상태가 어때? 당신이 알 바 아니야. 제발 말 좀 해줘. 내 딸이잖아. 딸.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딸이래요? 바로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리고 입원비 별도고요.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천만 원. 그녀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지훈이 나섰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연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당신 도움은 안 받아. 민준아, 제발.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발 소연이만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연우가 지훈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꿈을 훔쳤어.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그걸로 성공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보험금으로 회사를 시작했어. 당신 목숨을 담보로 내 꿈을 이뤘어. 연우가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소연이가 아픈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싼 집으로 이사가서 그 환경 때문에 소연이가 병을 얻었어. 지훈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거야. 당신의 인생도 소연이의 건강도 민준이의 아버지도 전부 다. 연우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마.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다만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내 딸, 내 손으로 살릴 기회만 줘. 제발.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멈춰섰습니다. 연우는 한참 동안 지훈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해주세요. 엄마. 민준이 놀라서 연우를 봤습니다. 민준아, 소연이가 먼저야. 엄마의 자존심보다 소연이 목숨이 먼저야. 연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지우는 내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우와 민준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연우가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치료받아야 합니다. 환경도 바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민준아. 가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감사하게 받을게요. 소연이를 위해서. 하지만 그게 다예요. 연우,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알고 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지훈이 연우를 봤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한테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속죄할 기회를 줘. 남은 인생을 당신들을 위해 살게 해줘.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민준이 지훈을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생각해 볼게요. 민준도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속죄? 그것만이 남은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로 갔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 전부를 매각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2개의 재단을 만들 겁니다. 지훈은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연구재단, 서연우 이름으로 설립합니다.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환경성 질환 아동 지원 재단, 강소연 이름으로 설립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병을 얻은 아이들을 치료하는 재단입니다. 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려고요? 네. 이미 결정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성공하는 삶 말입니다. 그날 저녁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넥스트코어 강지훈 회장, 정격 사임, 수천억대 재산 사회 환원, 2개 재단 설립. 뉴스는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원동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살았던 그곳으로요.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곧 사라질 집이었죠. 지훈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속죄해야 할 한 명의 남자였죠. 2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강남도 아니었습니다. 낙원동 근처의 낡은 동네였습니다. 아침 6시,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김 비서가 모닝콜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했죠. 씻고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호텔 조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가는 곳이었죠. 소연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우는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숨쉬기가 훨씬 편해. 그래, 다행이다. 우리 소연이. 연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지우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학교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지훈을 보고 멈췄죠. 또 왔어요? 응. 그냥 소연이 상태 확인하려고.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오시는데 들어가지는 않으시네요.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봤습니다. 예전에 회장 같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에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모습이었죠. 뉴스 봤어요. 회사 그만두고 재단 만들었다던데. 응? 왜 그러셨어요? 속죄해야 하니까. 지훈이 민준을 봤습니다. 내가 빼앗은 걸 돌려줘야지. 당신 엄마한테, 소연이한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 이름. 서연우 기술연구재단하고 강소연 아동건강재단.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뭐려? 당신 엄마의 꿈을. 소연이가 겪은 아픔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야. 민준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던데요. 당신이 매일 병원비 넣어주신다고. 당연한 거야. 내 잘못으로 아픈 건데. 그리고 새 집도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환경 좋은 곳으로.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더 이상 나쁜 환경에서 살게 할 수 없으니까. 민준은 지훈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경멸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들어가도 돼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 아직 용서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단 소연이 앞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소연이는 아직 모르거든요.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 고마워, 민준아. 민준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연우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2달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거였습니다. 연우, 들어와요. 연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죠. 지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안녕하세요. 소연이 지훈을 보며 인사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지훈은 말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딸을 본 게 10년 만이었습니다. 안녕, 소연아. 아저씨 누구세요? 소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분은 엄마 아는 분이야. 아, 그러시구나. 소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숨쉬기 훨씬 나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간대요. 환기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드는 곳으로요. 그래, 그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면 돼. 소연은 계속 웃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도 모르고요. 소연아, 잠깐 나가 있을래?
아저씨랑 이야기 좀 해야 해서 연우가 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응, 엄마. 오빠, 나 매점 갈래. 그래, 가자. 민준이 소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지훈과 연우만 남았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소연이 살려줘서, 재단 만들어줘서, 집 알아봐줘서, 당연한 거야. 다 내 잘못으로 생긴 일인데.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들었어요. 회사 그만두셨다고. 응? 왜요? 그 회사는 내 거가 아니었으니까. 지훈이 연우를 봤습니다. 당신 거였어. 아이디어도 시작 자금도 전부 당신 것이었는데 내가 훔쳤어.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10년이 넘게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 아니,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꿈을 빼앗았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성공하자마자 당신을 버렸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지훈이 연우의 눈을 봤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게 해줘.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게. 연우는 한참 동안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 씨, 응, 저는 아직도 화가 나요. 당신한테. 알아. 10년이 흘렀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싶고.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나아지는 걸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어쩌면 평생. 괜찮아.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 아빠로는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이가 물어봐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언제 보고 싶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우가 지훈을 봤습니다.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그날 이후 지훈은 천천히 가족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서 소연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응. 소연이 얼굴 보고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2번, 3번으로 늘었습니다. 소연이 퇴원한 후에는 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환기 잘 되고 햇빛 잘 드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소연아, 여기 어때? 좋아요. 숨쉬기도 편하고 밝아요. 소연은 신이 났습니다. 민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소연이 산책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럴게. 고마워, 민준아. 엄마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재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지만 할 일은 많았습니다. 여성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죠. 이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재단에 지원한 한 여성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보며 연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꿈에 가득 찼던 연우를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지훈은 공원에서 소연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벚꽃 예뻐요. 그러네. 정말 예쁘다.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뭐? 아저씨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소연이 순수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아저씨가 소연이를 정말 좋아하니까. 저도 아저씨 좋아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 지훈은 연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소연을 데려다 준 길이었죠. 들어가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가 만들었어요. 삼겹살 구이. 지훈은 놀랐습니다. 초대받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옆에, 민준이 건너편에, 연우가 다른 한쪽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제잘거렸고 민준이 가끔 웃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지우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속죄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구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조심히 가세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죠. 지우는 낙원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온 곳이었죠.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고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